먼저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위력, 그러니까 자기 국방 외부로부터의 그 침공을 막아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는 또한 에, 서구 사회에 대한 불신이 크죠. 남한 사회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우리 남한의 보수파들은 퍼주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면서 북한에게 해준 것만 있고 받은 것은 항상 뭐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로 돌아온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북한을 잘못 보는데 아주 기여하는 겁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남쪽 혹은 유럽의 대응에 따라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국방의 의미를 핵무기가 가진다면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내부 단속령, 그러니까는 시장화, 즉 장마당이라는 게 쓰면서 이제 자본주의 이제 초기 형태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화가 되는 것을 이제 막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결속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부수적인 과학 기술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과학 기술을 같이 발전시키는 그런 동반자적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과학기술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분이 아주 재밌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많은 상도 탔는데 그 책을 보면 이분은 정말 뭐 어떤 진영 논리에 전혀 서 있지 않은 분이고요. 이분의 글은 정말 북한의 과학기술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봤는데 북한의 과학기술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우리가 뭐 남북이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화해가 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쪽의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정말 한반도는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라는데 그것도 틀린 게요. 북한이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물론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값싼 노동력을 뭐 혜택을 본 건 사실이지만요. 오히려 지금 북한을 잘 아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북한의 기술력과 남한의 그 자본주의에 따른 그 상품화시키고 그것을 홍보하고 외국에 파는 그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남북한 정말 동시에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누리는 것들 오늘날 이 서구 사회 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리는 것들처럼 그렇게 편리한 것은 아니지만요. 북한이 그들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야금야금 정말 과학기술을 근본적인 데서부터 발전시켜 왔던 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쌀 몇백 톤 주면 뭐 돈 몇백만 달러 뭐 주면 그냥 저들은 뭐 좋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개방할 만큼 뭐 우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이 바뀔 만큼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남쪽의 진보적인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불만인 분들이 많죠. 야, 이렇게 줄 거 다 주는데 왜 저러냐? 저 나라는 항상 땡깡만 부리냐?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북한은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단순히 뭐 자꾸 자기들을 뭐 약소국으로 보고 가난한 나라로 보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 보면 좀 북한을 가난한 나라라고 표현하면 또 막 발끈하시는 정말 그쪽에 계신 분, 그쪽 입장만 대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쪽이 지상 천국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가난한 나라 맞죠. 그런데 그 가난으로 그 나라를 다 재단하기에는 우리가 접근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재국가 맞죠. 근데 독재국가로 그 나라를 재단한 것은 틀리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한국어도 잘하는 한국어로 칼럼도 쓰는 이분이 경희대 교수인가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그 북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보면 저도 갔을 때 그 뭐 아리랑 축전 그래서 그 애들 자료 화면으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나게 그 카드 섹션 아주 화려하게 하는 거. 근데 저는 참 그때 갔을 때 실망했던 거예요. 같이 갔던 분들이 굉장히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반공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은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저는 섬뜩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집단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가 섬뜩한데요.
근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따르면 그거를 그렇게 볼 건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북한이란 체제에서 강제 동원된 것도 있지만 그들 면면에는 이 어떤 공동체에 입각한 참여 심리학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반드시 뭐 강제 동원되었다, 뭐 다들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런데 그렇게만 또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그 모습이 섬뜩했지만 사실 또 거기에는 또 그들만의 새로운 또 문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그 북한 핵 문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키운 것은 누구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헤이즐 스미스라고 하는 또 다른 북한 학자가요. 진짜 북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장마당과 선군 정치, 장마당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있는 지금 암시장이지만 실제로는 암시장이 아니죠. 노출된 암시장입니다. 자본주의 초기 형태인 거죠. 시장경제 초기 형태인데요. 그 장마당과 선군 정치라는 책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오해를 많이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헤이즐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결국은 가십, 그러니까 북한은 이러이러한 나라다. 뭐 제가 지금 이제 60대 초반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인터넷 같은 게 없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 신문 가판대에서 성인 만화를 많이 팔았는데요. 말만 성인 만화지 고등학생들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본 것들이 뭐냐면 김일성의 침실, 뭐 주석궁의 여인들, 뭐 이런 정말 삼류 만화들이,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고등학생이지만 몰래 그게 성인 만화지만 다 그 가판대 하시는 분들이 돈만 주면 다 팝니다. 고등학생들한테도 많이 봤지만 그런 가십 문화, 그리고 뭐 마약으로 돈을 번다, 달러 위주로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증명되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헤이즐 스미스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가십 정치를 하면서 결국은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 입장에서, 아니 미국과 서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라크 공격이나 이런 것은 유전을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비판이 있었는데 북한을 치긴 참 좋은 거죠.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악의 축을 우리가 제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가십을 거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결국은 북한은 가십 덩어리가 됐고,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점점 내부적으로 더 단결되고 핵무기 이런 발전 기술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북한의 핵사태를 키운 거는 오히려 서구 사회의 문제고, 서구 사회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서구 사회의 불신보다 서구 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더 크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북한의 핵무기 위력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볼 때 마지막 최근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6차 핵실험이 끝난 뒤에 그 UC 산타바바란가요? UC 산타 크루즈인가, 거기 교수가 한번 발표를 했죠. 그 뭐 지진파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한 결과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의 15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소폭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뭐 미국에 하나 떨어지면 엄청나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북미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북미 간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미국이 이기겠죠. 결과적으로는 뭐 미국이 가진 핵탄두가 뭐 정말 북한의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데요. 당연히 이기겠죠. 그러나 한반도는 초토화가 될 것이고, 미국은 자본주의란 특성상 미국 땅에 뭐 북한께 한 서너 개만 떨어져도 미국은 오히려 자멸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세계가 다 뭐 폭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미 간의 그 핵전쟁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대부분 북미 간에 당연히 미국이 이기죠. 그것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피해는 미국이 적을 수 있지만 내부적인 그런 피해는 미국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북한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서로가 이제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북한의 그 현재 핵무기의 그 수준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결국은 뭐 남한 땅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도 결국 그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거고요. 결국 뭐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뭐 한반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북한을 바라볼 때 그들이 뭐 벼랑 끝 전술이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그 우리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걸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강철비 2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생각 밖으로는 뭐 한 200만 정도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예측한 것만큼은 관객이 들지 않아서 그게 IP가 풀렸습니다. IP가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전화 오셨네요. 끊었습니다, 일단. 네. 그 IP가 풀려서 미국에서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둠의 경로라고 그러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곳에도 있지만 이런 영화 좀 합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정의 돈을 내면 볼 수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한국의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참 트럼프를 상징하는 뭐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을 상징하는 북한의 지도자와 사이에서 정말 고뇌하고 어쨌든 비굴할 정도로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정말 그 정도로 비굴할 정도로 하는 모습을 보고 참 한국 대통령도 쉽지 않은 자리에 있다. 이거는 뭐 북한을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제일 안고 있는 큰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게 북한과 북미 간의 핵 일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화면 쉐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 그 전문가 선생님 화면 쉐어 스크린 요걸 누르고 요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스트 디스에이블 파스워드 스크린 쉐어에 들어가서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교수님, 이준 교수님 저기 뮤트를 해놓으셨는데. 예, 마우스를 갖다 밑으로 가지고 가시면 그 쉐어 스크린이라고 초록색 예. 그걸 눌러보세요. 근데 호스트 디스에이블드 파티스펀트 그러면은 우리 서 선생께서 예. 쉐어 스크린 그 바른 쪽 위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그 옵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multiple participant. 예. 오케이. 예.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하셨죠? 그러면 목사님 다시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떴습니까? 예. 북핵과 북미 관계 일치란 거 떴습니까? 예, 그걸 잠깐 보면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만큼 제일 좋은 게 없겠더라고요. 1955년에 핵물리학 연구소 설립을 결정합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최근에 핵물리학 그걸 시작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일찌감치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때는 결정만 하고요. 1962년에 그 영변 원자력 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리마 운동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리마 운동하면 그 북한의 그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해서 막 건설하고 그런 것들 뭐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소개드린 그 북한의 과학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요. 천리마 운동은 기술 개발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무너진 건물들을 재건축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때부터 기술 개발 운동이 시작됐고요. 1955년 핵물리학 연구소 설립을 결정할 때부터 이미 천리마 운동에 대한 계획이 다 서 있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974년 국제 원자력 협력 기구죠. IAEA라고 그러죠. 거기 가입을 합니다. 북한이.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978년 북전역에 우라늄 탐사를 하는데 2,600만 톤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세계에서 우라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기에는 참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80년에 등소평을 통해서 미국 국방장관에게 북미 관계 개선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3년에 김일성이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직접 대화 의사를 전달 요청합니다. 그리고 84년에 보면 북한이 남북한과 미국 간 3자 회담을 제의하고 북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가입을 하고 91년에 남북한 동시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어쨌든 나를 끊임없이 봐달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겁니다.
북한에게 먼저 북미 관계 개선을 미국에게 먼저 북미 관계 개선을 요청하고요.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인을 보내왔던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또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조건 핵안전 협정에 서명 용의를 발표했습니다.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에 전술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우리 건 아니지만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한미군 소유였죠. 지금은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철수하고 그러면 자기들도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31일 날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팀 스피릿 훈련, 그러니까 한미 군사 훈련이죠. 중단을 발표를 합니다. 저는 지나고 보니까요, 노태우가 전두환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 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상당히 일은 많이 했더라고요. 북방 정책이라고 해서 러시아랑 관계 개선도 하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소련이겠지만요, 관계 개선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92년에 4월에 IAEA 협정 승인을 결정했고, 근데 이제 그 92년 9월 훈령 조작 사건이라는 게 평양에서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때 이제 평양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렸었습니다. 우리 총리는 정원식 아시죠? 그 학자 출신이고 외국어 대학에서 밀가루 세례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때 이제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인데 이동훈인가 하는 그런 북한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 8차 총리회담에서 뭐가 논의되고 있었냐면 남북 이산가족 무조건적인 이제 그 상봉을 협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정부에서 훈령이 하나 급하게 북한으로 이제 그 총리 회담 참석자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동진호라고 하는 배가 납북이 돼 있었는데요. 동진호 선원 일단 빨리 송환하라, 남쪽으로 송환하라고 하는 그것을 회담 의제에 넣지 말자. 일단 그건 어쨌든 그들은 돌려줄 테니까 일단은 그 이산가족 상봉에만 집중해라 라고 하는 훈령을 보냈는데요. 그때 이 훈령을 받은 그 전문가 이동훈인가 잠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동호. 예. 그분이 그구죠. 그분이 이게 총리회담인데 참석자로 따라가고 스텝으로 따라가가지고 남쪽에서 온 훈령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식 총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끝까지 동진호 선언 돌려보내라 라고 하니까 결국 회담이 결렬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이렇게 남쪽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결국 뭐 NPT 탈퇴를 선언하는데요. 팀 스프릿 훈련도 또 재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 김영삼 때죠. 또 안기부 간첩단 사건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와서 보면 다 아시다시피 그때 간첩단 사건은 전부 다 지금 가짜 간첩 조작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한국 내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막으면서 팀 스프릿 훈련도 자꾸 열어야 된다라고 간첩단 사건도 시작을 하고요. 결국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요. 당시 그 통일부총리였던 한한상 전 서울대 교수가 있죠. 저도 그분 상당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한국의 이제 장기수, 석방된 장기수 이인모라고 기억들 하시죠. 북한에 이제 송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제 북한에게 그 우리의 액션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 남북화에 이렇게 기여했으니까 간첩죄로 들어와 있던 이인모도 석방해서 북한에 보내준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그 NPT를 북한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때 한한상 장관의 그 회고록을 보면 그때 참 뒤통수 맞은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북한을 잘못 보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저도 한한상 장관 존경하지만요. 북한은 그렇게 하나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 하나 보냈다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그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전체적인 위협이 이렇게 상존하고 있는데 그걸 잠깐 우리가 풀어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사건도요.
우리 쪽에서 보기는 한국 쪽에서 보기는 우리가 그 B라 보내는 단체도 우리가 해산시키려고 하고 그들에게 못하게 강제력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을 시키니까 또 한국에 좀 그나마 북한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실망을 했죠. 근데 자꾸 그렇게 북한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북한을 그렇게 뭐 하나 주면 그들도 하나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상대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그 93년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북한의 흑연 감속로를 경수로 전환을 위한 미국 지원이 용이하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요. 근데 94년 7월 9일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선언이 전해지면서 북미 회담이 중단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은 김일성이 사망하면 북한이 망할 것으로 봤던 것이죠. 붕괴할 것으로 봤던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김정일 체제에서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또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다 되니까 30살짜리가 뭘 해? 라고 하니까 또 장성택을 통해서 많은 그런 대화 시도들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북한에서 보기엔 장성택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손짓들이 하나의 간첩 행위로 보고 장성택이 고모부임에도 불구하고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자꾸 잘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제가 이런 토론토의 큰빛교회라고 이면수 목사란 분이 북한에 한 3년, 4년 억류가 돼 있었죠. 그분은 정말 80년대 초반부터 북한 활동 열심히 한 분입니다. 북한 지원 활동. 저도 캐나다 토론토 살 때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보수적인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라고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북한에 억류되니까 우리 쪽에서도 많이 당황을 했었죠. 근데 그분이 그 당시 뭘 얘기하고 다녔냐면요. 유튜브에서 북한 붕괴론을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어디 부흥 집회 가고 선교 헌금 북한 선교 헌금 걷는 그런 집회 가가지고 근데 북한이 정말 미개국입니까? 거기 다 외국 유튜브 다 검색하고 다 서치하고 감시하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억류가 됐던 것이죠. 30분이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쭉 내려가면 1995년 미국은 북한에 중유 제공 개시를 하고요.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 클린턴 정부는 북한이 경수로 프로젝트가 맞춰지기 전에 붕괴될 것을 예상하여 북한의 정권이 붕괴 전까지 핵가발을 중단하도록 북한과 합의를 하였다라고 실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의 말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많이 제공을 했던 거, 양보를 했던 것은 북한 결국 망할 거니까 일단 우쭈쭈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요즘 한국의 보수 교회들이 전광훈 같은 바보를 하나 내세워갖고 우쭈쭈 시켜갖고 칼잡이 노릇 시키는 것처럼 북한도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한 대표부에게 그렇게 양보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클린턴의 회고에 나옵니다. 2002년 미국은 공화당 정부는 제네바 합의가 너무 미국이 많이 양보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결국은 북한을 비판하게 되고요. 쭉 이제 2002년입니다. 2002년 대구에 쭉 가서 이제 우리가 캐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을 어떻게 하면 중유 공급을 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개발을 위한 원자로 개발을 위한 그런 경수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까를 많이 고민했었지만 결국은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발표하고요. 쭉 가면서 2002년에 북한 IAEA 핵사찰 기구죠. 3명을 추방 통보하고요. 북한 또 NPT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또 탈퇴를 선언하고요. 그래서 북한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베이징에서도 6차 회담이 제1차 6차 회담이 열리는 중에 또 한 달 지나서 또 북한은 나름대로 연료봉을 또 재처리 완료를 발표합니다. 쭉 가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쭉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 6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를 채택을 하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김정일 면담과 미국 여기자 2명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또 폐연료병을 재처리한 걸 완료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2012년에 북한 개정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정부는 개성공단, 박근혜 정부죠, 전면 중단을 결정합니다. 이게 아주 저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도 북한 그 붕괴론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치력이나 지도력은요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금 어떻게 그 제재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2016년 북한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요. 또 2017년 9월 3일 북한 제6차 핵실험 실시, 북한 핵무기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ICBM 장착용 수탄 시험 완전 성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용어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요. 실험과 시험입니다. 우리는 자꾸 북한의 그 핵무기를 실험 단계, 아직 연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영어권 신문들도 다 테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만 그냥 실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까내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요. 또 이거 유명한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을 불망난이다, 깡패다, 늑다리, 미치광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고생을 했죠. 많이 달래려고 하고 여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요. 이제 빨간 거 보시면 2018년 5월 22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폭스뉴스 라디오에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위협합니다. 리비아 모델이 제일 나쁜 거죠. 리비아가 개방을 약속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자 결국은 뭐 그것이 미국에 개입됐다고 볼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뭐 시민운동이 일어나게끔 미국이 배후 조정을 했다, 이런 것이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리비아 모델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북한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희 그 여자분이 있죠. 이분은 그 전쟁 고아 출신입니다. 최선희라는 분 아시죠? 왜 지금 북한에서 뭐 패션도 아주 이렇게 하고 나오고 중년 여성인데요. 잠깐 핵무기와 상관없는 얘기 말씀드리면 북한은 그 전쟁통에 그 많은 고아들을 폴란드나 이런 동구권 국가에 보내서 유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58년 다시 이제 북한이 김일성 체제가 완전히 확립되면서 이제 뭐 연안판이 뭐 소련판이 다 숙청을 하면서 다시 이 아이들을 불러들이죠. 그러니까 최선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북한의 고급 인력이 되죠. 동구권 언어들도 잘하고요. 최선희도 그런 북한 고아 출신으로서 동구에서 어린 시절을 10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 이제 동구권에 유학 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남쪽에서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간 남쪽 출신의 고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군 후퇴할 때 따라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북한은 2018년 5월 24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요. 계속 미국에 대해서 우리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고요. 쭉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싱가포르 전까지만 써놨습니다. 김영철 위원장 백악관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6월 15일 싱가포르 개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북핵 문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의 학자들, 아까 우리 의사 얘기 잠깐 나왔지만 미국의 의사들이나 이런 뭐 사람들은 뭐 연구를 시작할 때 이게 암하고 관계가 있을까라는 말을 농담처럼 한다고 합니다. 암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들의 연구가 엄청나게 연구비 지원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빗대어서 지금 이거 북핵하고 관계 있을까라고 미국이나 유럽 정치계에서 말을 하면 그냥 관심 받기 딱 좋다는 거죠.
암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늘날 북핵 문제는 결국은 서로의 불신이 낳은 것이고, 불신의 크기로 따지자면 서구 사회에 대한, 또 남한 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더 큰 것이고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은 핵 보유국을 선언할 것이고, 구미 사회도 그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싱가포르나 이런 하노이 회담에서의 결렬이 오히려 북한의 강경파들의 입장을 더 세게 만들고 미국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때 뭐 볼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보하고 됐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저는 믿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남은 방법이라고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또 핵무기 보유국으로 선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NPT나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